오늘의 주인공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일하는 곳의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차닌입니다. 저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치앙마이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티탐이라는 동네에서 지내고 있죠. 산티탐은 치앙마이 시내와 가깝지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전통적인 태국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에요. 근처에는 사원들과 현지 시장이 많아서 늘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죠. 하지만 동시에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산티탐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이 산티탐 지역에 있는 작은 로컬 음식점이에요. 쏨탐과 카오소이를 주 메뉴로 하는 가게인데 치앙마이를 찾는 외국인들이 이 음식들을 참 좋아했어요. 쏨탐은 잘 아시겠지만 매콤하고 새콤한 파파야 샐러드고 카오소이는 코코넛 커리를 얹은 면 요리인데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태국 북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카오소이를 주문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독 많이 찾아온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앙마이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한국 손님들은 태국 음식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말만 외웠는데 그걸 듣고 한국인 손님들이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깨비나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는 손님들이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는데 그 매력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몰아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는 한국 드라마가 제 취미가 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드라마를 챙겨보곤 했어요. 또 가게에서 일하면서 케이팝을 듣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BTS의 음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음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한국 문화에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씩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문법은 어려웠지만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에 자주 오니까 그들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한국어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 이름과 설명을 한국어로 적어 넣은 메뉴판을 만들었고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제가 한국어로 메뉴판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고마워했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이렇게 한국어로 친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도 많았죠. 저도 그런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한국어로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손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가끔씩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받을 때면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을 만들고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 사장님도 저를 아껴주셨어요. 사실 사장님은 처음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의아해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 하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노력을 알아봐 주고 저희 가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사장님도 저를 더 신뢰하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제게 라차닌, 너 정말 우리 가게의 에이스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사장님은 이후에도 한국 손님들이 내 덕분에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사장님은 한국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을 때마다 저를 불러서 라차닌, 내가 그들을 잘 맞이해줘. 너 덕분에 그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거야 라고 하셨고 저에게 모든 응대를 믿고 맡기셨어요. 저는 손님들이 가게에 올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한국인 손님들도 제 노력을 보고 미소 지어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손님들이 저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동안 사장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오늘 손님들이 정말 즐겁게 갔네. 다 내 덕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의 이런 칭찬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손님들이 한국어 표현을 더 가르쳐 주면서 저와 함께 웃기도 했고 덕분에 손님들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저희 가게는 한국어 메뉴판을 가게 앞에 설치해서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메뉴판을 만든 것도 결국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애정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 손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시기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게는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고 치앙마이 전체가 한산해졌죠. 관광객들이 전혀 없었으니 우리 가게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가게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면서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도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몇 주 사이에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잠시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은 계속 줄어들었고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와 사장님은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비수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에도 거리는 한산했고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들도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많아졌죠. 가게의 빈 좌석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왕하나논 회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왕하나논 회장은 태국 여행사 협회의 회장으로 그는 최근 한국의 전자여행어 과제 KETA 도입 이후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자꾸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더 이상 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의 발언은 곧 태국 내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잠식해간 것이었죠. 왕하나논 회장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계속 거부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국을 외면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고 회장의 발언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온통 반 코리아 해시태그로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한국이 배가 불렀다. 인종차별을 일삼는 한국을 보이콧하자 같은 구호들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캠페인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반코리아는 태국의 주요 커뮤니티를 휩쓸며 거센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을 취소했고 언론은 한국 대신 베트남, 중국 같은 무비자 여행지들이 더 나은 대안이라며 한국을 대체할 나라들을 부각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여파가 치앙마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반대로 태국을 역보이콧하며 태국으로의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희 가게도 큰 타격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북적이던 저희 가게가 이제는 하루에 몇 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매출이 뚝 떨어져서 사장님과 저는 한산한 거리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죠. 사장님은 이런 상황에 갈수록 근심이 쌓이는 것 같으셨고 결국 저를 부르셔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라찬인, 내가 우리 가게의 에이스잖아. 내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손님들과 소통이 되니까 내가 나서서 한국인 손님들을 끌어와 보면 어떨까? 사장님은 저를 믿고 저에게 한국어로 된 푯말을 만들어 가게 앞에 세우고 한국인 손님들을 직접 끌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먹고 살려면 내가 필요해.
너도 알다시피 한국인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버틸 수 있어. 사장님의 간절한 말에 저도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게가 잘 되어야 저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한국어로 된 안내판을 만들어 가게 앞에 세우고 손에 들었습니다. 안내판에는 한국어 번역 메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은 문구를 적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죠. 그리고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 태국 전통요리 쏨탐과 카오소이를 판매해요. 맛있어요. 한국어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최대한 밝고 친절하게 한국어로 손님을 유도하려 했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지나갔고 거리도 텅 비어 있게 되고 가게도 여전히 텅 빈 상태였어요.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태국인이라서 관심을 보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저 웃거나 무시하며 지나갈 뿐이었죠. 한국과 태국 간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점점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점점 더 지쳐가셨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죠. 가게는 하루하루 더욱 힘들어졌고 끝내 사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라찬인,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관광객이 너무 줄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어. 렌트비도 감당이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없어. 정말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 미안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잡으시더니 말을 덧붙이셨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제일 먼저 연락할게. 너는 우리 가게의 에이스니까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날이 오길 바라며 기다릴게. 그때까지 버텨보자.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장님의 결정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저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치앙마이의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산티탐 거리의 활기는 사라지고 가게마다 임시 유업이나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무기력하게 거리를 걸으며 문을 닫은 가게들을 바라봤어요. 저희 가게도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도 버티자고 하셨지만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었죠.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오픈한 가게들은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며 상황이 호전되면 값을 쳐주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추가로 뽑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허탈한 마음을 가진 채 방황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반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게시물에는 여전히 한국이 고마운 줄 모른다. 한국은 태국인을 기피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았고 반한 감정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요. 모든 게시물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비난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 손님들과 즐겁게 지내했던 기억이 많아서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이 태국인을 무조건 차별해서 벌어진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게 된 진짜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잘 챙겨보지 않았던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자꾸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로 많이 보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검색을 시작하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태국발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마약 유입 문제에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바로 불법 체류자 급증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의 숫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6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정부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게다가 태국에서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로 자주 언급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발 입국자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차별적인 이유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와 마약 유입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반한 감정과 분노가 어이가 없어지며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태국인 입국이 제한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은 너무 일방적이었고 감정적인 반응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도 잘못하고 있고 태국에 대한 인식을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좋지 않게 심어주고 있는데 너무 편향된 시선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다가 최근 우리나라 총리의 사과와 관련된 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태국의 총리 세타 타시는 최근 사태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태국 내에서 퍼진 반한 감정과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태국의 경제에 미친 심각한 악영향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세타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출처도 태국인 경우가 많다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인정했어요.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태국인을 거부하게 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며 자국민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사과한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퍼진 반한 감정이 그저 한국의 차별적인 태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었고 두 나라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던 거죠. 그동안 태국 내에서 퍼지고 있던 가짜 뉴스와 과장된 보도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여행 보이콧을 촉발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재앙을 불러왔잖아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특히 치앙마이와 더불어 푸켓과 파타야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경제적 피해를 보고 삶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이고요. 저는 태국 내에서 퍼지는 어린애들 같은 감정적인 반응들에 공감하기는커녕 태국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과 한국 모두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뇌가 있는 인간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여론에 기름 붓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분질러버리고 싶었죠. 당장 달려가서 일일이 뺨따구를 날려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정하고 이 문제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인이 이제는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도록 말이죠. 감정에 치우친 여론을 이성적으로 반론해야 이성적인 여론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던 혐한 감정과 반한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글을 쓰면서 한국이 왜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열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마약 유입 문제 등 한국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한 감정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직접 겪고 있고 가게 문을 닫았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태국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태국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과 한국을 향한 비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태국은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업로드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 글이 힘을 얻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감정에 치우친 발언들을 삭제하고 반성하며 양국이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그저 꿈이었습니다. 제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댓글창에는 태국인들의 분노가 가득 찼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으로 꺼져라. 배신자. 너 어디 사냐? 우리나라가 단합이 안 되는 단편적인 예시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를 향한 분노와 조롱이 쏟아졌고 그들의 격한 반응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조차도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나라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치앙마이에서 문을 닫고 먼지가 쌓인 가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치앙마이를 떠나지 않고 버텨서 다시 한국인들과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날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게에 와서 제게 베푼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싶었고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통했을 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한국에서 인생의 이막을 열고 싶었죠. 저는 KETA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다행히 입국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갑자기 하나의 걱정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막 대하진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서 역보이콧도 감행했고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태국인이라면 진절머리를 치진 않을까? 내가 그곳에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았고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한국에 가서 깨끗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정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가서 한국을 온전히 느끼고 열심히 참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태국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태국인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송환되며 태국 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감정적인 여론에 피해를 입는 양국의 국민들이 힘을 내길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더 힘내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무용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두 미국인 여학생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된 한국의 찐팬이에요. 지금도 제 방 한쪽 벽에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빼곡하고 그들의 노래와 춤을 매일 따라 추는 것이 저의 일과 중 하나죠. 그리고 단순히 춤을 추는 걸 넘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즐기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브와 뉴진스 같은 4세대 아이돌 그룹에도 푹 빠져 있답니다. 저는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도 너무나 사랑해요. 친구들과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질을 더 잘하기 위해 집에서 콩을 옮겨 담는 연습까지 할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스며들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열정이자 사랑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어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K-팝 아이돌들의 춤을 따라 추기도 하고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댄스크루도 만들어서 대회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춤을 추는 게 제일 행복했고 저의 전공도 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드리려고 해요. 학기가 시작될 무렵 무용 수업 중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죠. 세계의 전통 무용을 조사해서 자신의 해석으로 무용 발표를 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전통 무용을 현대 무용으로 나만의 해석으로 재창작한다는 것에 설레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검색창에 망설임 없이 한국 전통 무용을 검색했어요. 검색하자마자 첫 화면에 제 눈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부채춤이었죠. 부채춤은 화려한 한복과 함께 부채를 이용해 선을 그리며 추는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우아한 동작들과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저는 부채춤을 발표하면 게임 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 부채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해외 직구로 부채를 주문하고 한복까지 구입해 매일같이 연습했어요. 완벽한 한국의 부채춤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한복을 점검하며 나름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확인했어요. 손에는 아름다운 천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었고 제 몸에 완전히 익숙해진 저만의 부채춤의 동작을 몇 번씩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줬죠. 오늘 발표는 완벽할 거야. 교수님도 한국의 부채춤을 보고 감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학교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제 눈앞에 리나가 똑같이 부채를 들고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색상은 저와 겹치진 않았지만 마치 커플룩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리나도 한국의 부채춤을 준비한 걸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서둘러 리나에게 물어봤어요. 리나, 너도 한국의 부채춤을 준비했어? 그러자 리나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부채춤. 근데 이건 한국게 아니라 중국 전통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중국 전통춤이라고?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분명 저는 한국의 전통 무용으로서 부채춤을 선택했는데 리나가 자신만만하게 그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부채춤은 한국의 전통 무용이잖아.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리나에게 물었어요. 리나는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라, 부채춤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됐어. 내가 조사해본 결과 중국 전통 무용 중 하나가 부채춤이야. 중국의 풍속을 담아낸 춤이라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저는 부채춤에 대해 깊이 조사했고 한국의 전통 무용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리나가 그렇게 당당하게 중국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아니야, 리나. 내가 조사한 바로는 부채춤은 한국의 전통 무용이야. 한국의 조선시대 때부터 궁중무용의 일환으로 발전한 춤이라고 알고 있어. 게다가 부채와 한복의 조화는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 중 하나라고. 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건 내가 조사한 자료고 내가 조사한 건 중국 자료야. 중국은 훨씬 오래전부터 부채를 사용한 무용을 해왔고 지금도 중국의 전통 무용 공연에서 부채춤을 자주 선보이고 있어. 한복도 한푸에서 영감을 얻고 만든 거라던데. 그 순간 저는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채춤이 중국의 것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복이 고유 전통 의상이고 중국이 이것을 자신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한푸라는 옷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발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나는 제게 약간의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준비한 발표나 잘하자.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중요하잖아. 한국을 대표해서 잘해봐. 그리고는 몸을 풀기 위해 제게서 멀어졌어요. 이윽고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강의실 안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리나가 말한 대로 중국의 부채춤을 한국이 재창작한 한 것일까? 동작이 같을까? 등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조사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이번 발표 준비를 위해 한국의 부채춤에 대해 애정이 깊어졌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저의 무용을 표현하여 리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죠. 곧 리나의 발표가 시작되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리나는 부채를 펴서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리나가 보여준 춤이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녀의 동작들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연습했던 부채춤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부채를 펴는 각도부터 손목을 돌리는 섬세한 동작까지 내가 연습한 한국의 부채춤과 너무 비슷해. 리나의 춤을 보는 내내 혼란스러움은 커져만 갔어요. 그녀가 춘 부채춤의 흐름과 움직임이 너무 똑같았기에 불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리나의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곧이어 저를 호명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제가 준비한 한국의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부채를 부드럽게 펼치고 접으며 한복의 소매와 함께 춤을 이루는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며 혼신의 힘을 다 쏟았죠. 저는 나름 만족스럽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교수님은 다음 사람을 호명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무용실 내부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죠. 그리고 교수님이 내뱉은 한마디에 저와 리나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학생이 준비한 부채춤이 같은 무용으로 보이는데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무용이라고 주장하네요.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학생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춤인지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발표하세요. 채점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믿었던 부채춤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같은 무용처럼 보인다는 게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다음 학생이 발표를 재개하고 저와 리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논쟁을 시작했어요. 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나도 당황스러워. 이렇게 춤이 똑같을 줄은 몰랐어. 근데 분명히 내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부채춤이라고 했단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내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한국의 부채춤이야. 차라리 둘 다 더 정확하게 조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음악이 멈췄고 교수님은 저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발표 시간입니다. 논쟁은 수업이 끝나고 진행하세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희를 노려보기 시작했고 저와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함께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의 시청각실로 향해 각 나라의 부채춤의 기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자료로 결론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리나도 제 옆에서 컴퓨터를 켜고 부채춤에 대해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죠. 리나가 비아냥대는 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왔는지 나도 궁금하네. 나는 중국에서 부채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봤거든. 리나의 말을 듣자 저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래, 한번 서로의 자료를 보고 비교해보자. 우리가 더 깊이 조사하면 어느 쪽이 더 먼저 부채춤을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리나는 자신있게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찾은 중국 부채춤에 관한 자료였죠. 화면을 가리키며 리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 봐.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 따르면 부채춤은 한족, 한이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이 긴 역사를 거치며 각각 다른 특징을 형성한 중국 민간 전통 무용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부채춤이 크게 발전했다고 명시돼 있어. 여성들이 부채를 이용해 공연을 많이 했고 부채를 이용한 다양한 동작과 춤사위가 일상화가 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리나의 설명을 듣고 저는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의 자료에는 분명 부채춤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크게 발전했다고 적혀 있었죠. 장식적인 의상과 부채를 활용한 여성들의 춤이 그 시대에 자주 공연되었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리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명나라 시기부터 부채춤이 발전했대. 이건 거의 600년 전이야. 게다가 다양한 민족들이 이 춤을 추었다고 나와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이 이어져 왔는지 알겠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리나의 말을 경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봤을 때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리나에게 자신있게 보여줬어요.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찾은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부채춤이 더 먼저 시작되었다는 게 명확해. 고려시대부터 이미 부채춤의 기록이 있고 궁중에서 귀족 여성들이 예절 교육의 일환으로 연습했다는 기록이 있어. 여기 봐. 제가 찾은 자료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과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뜬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부채춤이 궁중에서 귀족들의 취미로 시작되었어. 부채를 활용한 춤이 처음으로 궁중에서 나타났고 여성들의 예절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용. 그리고 그 당시의 부채춤은 우아하고 정교한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리나는 제 자료를 읽으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부채춤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부채춤은 더 발전했어. 궁중에서 무용 예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무용이 되었지. 이때부터 부채춤은 기술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며 발전했어.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도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안무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해왔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무용으로 자리 잡았어. 리나는 제가 찾은 자료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 부채춤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강조하며 설명을 마쳤습니다. 결론은 시기적으로 보면 고려시대부터 부채춤이 궁중에서 시작됐으니 중국 명나라 시기보다 먼저야. 중국에서 부채춤이 발전한 건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라고 했잖아. 근데 고려시대는 명나라보다 훨씬 이전인 1100년 전이라고. 리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자료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분명히 중국의 여러 민족의 전통 민간 무용이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족은 한국인들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해. 그러니까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의 뿌리는 한국인 거지. 조선시대, 조선족. 단어의 어감이 비슷하지 않니? 부채춤도 그들이 한국에서 가져간 문화 중 하나일 뿐이지. 원래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리나는 점점 제 논리에 수긍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 결론을 내렸어요. 자, 봐봐. 부채춤은 한국에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거고, 명나라 시기에 중국에서도 유사한 춤이 발전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원은 한국이 더 먼저야. 중국의 자료는 여러 민족이 부채춤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한국의 부채춤은 궁중무용으로서 역사적으로 명확한 기원을 가지고 있어. 저는 한국의 부채춤이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먼저 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해왔다는 것을 리나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리나도 역사적 자료에 수긍하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리나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한국이 부채춤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네. 근데 부채춤은 정말 아름다운 춤이야. 난 그 춤을 꼭 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리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나가 부채춤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중국의 전통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채춤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 보였고 그것을 꼭 자신이 발표하고 싶어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리나, 부채춤은 내가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니까 이번 발표에서는 내가 부채춤을 맡아줘. 리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정말 그래도 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부채춤을 발표하면 좋겠어. 나는 다른 걸 준비할게. 어차피 전통무용을 발표하는 거니까 꼭 부채춤일 필요는 없잖아. 리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그날 그렇게 좋게 마무리하였죠. 사실 저는 속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부채춤을 양보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국을 양보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전통무용 중에는 부채춤만큼이나 아름다운 춤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끌었던 건 바로 살풀이 춤이었어요. 살풀이 춤은 부채춤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부채 대신 긴 흰 천을 이용해 춤을 추는 살풀이 춤은 원래 무속의식을 바탕으로 한 무용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 한국 무용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특유의 정적이고 고혹적이면서 천과 인간의 곡선의 미를 잘 살리는 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전통무용 중에서도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춤이라는 설명이 제 마음을 흔들었었죠. 제가 이 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우아한 선과 감정이 부채춤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계획을 리나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고 다시 발표 준비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야 리나도 자신의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의 부채춤을 완벽히 표현해낼 것이라는 목표를 가질 테니까요. 저는 다시 살풀이 춤 준비에 들어갔어요. 살풀이 춤에 필요한 천과 의상 소품들을 주문하고 시간을 내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긴 천을 잡고 부드럽게 휘날리며 추는 동작들은 마치 물결이 흐르는 듯 우아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살풀이 춤을 연습하면서도 저는 부채춤과는 다른 깊은 감정이 이 춤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채춤이 화려함과 기교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면 살풀이 춤은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우아한 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춤이었죠. 저는 살풀이 춤이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서정적이고도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게 발표날이 다가왔고 저는 의상과 길게 늘어선 천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했어요. 기존의 부채춤을 준비했을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신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살풀이 춤은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현대적인 안무와 전통적인 동작을 결합해 발표할 계획이었죠. 리나와 마주쳤을 때 저는 리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리나는 제가 부채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줄 알고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리나에게 말했어요. 나 역시 한국의 또 다른 춤을 준비했어. 오늘 우리 한국의 전통무용으로 무용실을 씹어먹어보자. 리나의 표정은 금세 화색이 되었고 저와 리나는 서로를 위해 진한 포옹을 했어요. 교수님이 오시고 리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용실 중앙으로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욱 당찬 그녀의 발걸음에 안심이 되었죠. 그녀는 이전 발표보다 더욱 아름답게 한국의 부채춤을 선보였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는 동작들이 더 섬세해졌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발표가 끝난 후 리나는 부채춤을 한국의 전통무용으로 소개했고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발표를 칭찬하셨어요. 리나의 발표가 끝난 후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리나가 부채춤을 발표하면서 느꼈을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며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부채춤을 선보일 때와는 다른 묘한 감정이 북받쳐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살풀이춤을 선보이기로 했으니까요. 긴 천을 바닥까지 늘어뜨리고 준비 동작을 취한 후 천천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 손과 팔 동작,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천이 공중에서 흘러내리듯 움직일 때마다 친구들과 교수님의 시선이 제 춤사 위에 몰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천을 휘날리며 마음속 깊이 있던 감정을 담아냈고 특유의 절제된 동작 속에서 오히려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제게 물었어요. 사라, 지금 춘 춤이 뭐죠? 저는 한국의 살풀이 춤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살풀이 춤을 선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춤은 처음 봤는데 그 우아함과 감정의 깊이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부채춤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국의 전통무용이더라고요. 한국의 부채춤을 잘 표현해준 리나도 고생 많았고 새로운 한국의 전통무용을 준비한 사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둘 다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도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리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리나는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라, 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구나. 살풀이 춤 정말 아름다웠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에게 부채춤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대신 나도 한국에 또 다른 아름다운 춤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리나와 함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두 사람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무용에 대한 제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살풀이 춤을 준비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부채춤을 리나에게 양보하고 살풀이 춤으로 새롭게 도전했을 때의 그 결정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리나와의 우정이 더욱 끈끈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부채춤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죠. 리나는 저의 양보에 감사했고 저도 그녀가 부채춤을 멋지게 해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걱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전통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썸네일에서 익숙한 부채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적혀있던 제목에는 중국의 전통 공연이라고 쓰여져 있고 심지어 해외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중국 전통무용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낯익은 춤과 음악이 등장했죠. 익숙한 부채춤의 동작들과 한국의 음악처럼 음율이 흘러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리나와 논쟁을 벌이게 만든 원흉을 찾은 느낌이 들었죠. 중국이 그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댓글을 보고 마음이 한시름 놓이긴 했어요.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중국의 문화 약탈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댓글들 속에서 저는 전 세계인들이 이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 느꼈던 감정과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한국에 당부하고 싶어요. 한국의 전통무용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제가 발표한 춤에는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중한 전통이 중국에게 뺏긴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홍보하러 다니고 있어요. 부채춤, 살풀이춤, 타령, 그리고 심지어는 한복까지도 그들의 전통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지켜주세요. 그 아름다움을 잃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한국에 대한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하는 것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